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의 관세에 맞서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철강과 알루미늄 추가 관세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두 나라와의 무역이 대부분인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논의할 거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영토를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엔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열립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미뤘는데 이미 국회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에 맞서 보복 관세를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상호 관세로 추가 맞불을 놓으며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번 전쟁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중국이 오늘 0시를 기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등에는 10%,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는 15%의 추가 관세가 매겨집니다. 지난 4일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10%를 더한 지 엿새 만입니다. 贸易战、关税战没有赢家，施压威胁对中国行不通。 중국은 이어 미국의 텅스텐 등 20여 가지 희귀금속 수출 통제를 확대할 수 있다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오는 10일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 주력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현지 시간 10일 이후에는 상호 관세 부과까지 예고했습니다. But probably reciprocal tariffs where a country pays so much or charges us so much and we do the same. So very reciprocal. 애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톱다운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물러섬 없이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관세 전쟁이 강대강 대결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은 상호 관세 영향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미국을 상대로 역대 최대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 만큼 추가 조치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9번째로 많은 대미무역 흑자를 낸 나라입니다. 미국이 무역 적자 규모를 문제 삼아 FTA 재협상이나 각종 규제 철폐 등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상호 관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받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 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는데 종전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논의 시점을 이번 주 안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s prepared to put all of those issues on the table this week, including the future of U.S. aid to Ukraine. 그러면서 종전 이후 지원금 회수 방안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We need to recoup those costs, and that is going to be a partnership with the Ukrainians in terms of their rare earths, their natural resources, and their oil and gas, and also buying ours.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전을 끝내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와 민감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사실상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는 14일 열리는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구체적인 종전 방안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는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에는 히토류 등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대가로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의 종전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So we're looking to do a deal with Ukraine where they're going to secure what we're giving them with their rare earth and other things.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의 종전 계획이 공개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을 당장 만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장기 휴전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급물살을 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권한쟁의 심판을 이어갑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게 최 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이유인데 당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며 대표 직인까지 찍은 공문이 있었습니다. 국회 측은 공문을 근거로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제목은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해달라며 명단도 적었습니다.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의원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문 절차에 따라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공문을 받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하며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공석인 3자리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기입니다.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 권성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2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 공문들이 여야 합의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란 입장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1명, 야당 2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합의와 별개로 재판관 선출안은 국회의장이 제출하게 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구속 중인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들을 접견했는데 이 변호인들이 선임도 안 된 채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도 접촉을 시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죠. 반대 입장의 곽 전 사령관을 만나려 한 이유가 뭔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2사람을 접견하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김 전 장관 2차 공판에서 2사람의 명시적 반대 표시에도 미선임 접견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사까지 밝힌 공범에 대해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건 접견 교통권 남용이라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사령관들이 서신 수발신 금지 등 얼마나 불안하겠냐며 변호인으로 조력해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분들은 변호인들이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구속된 여인영, 이진우 전 사령관과도 각각 4차례, 2차례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둔 날도 찾아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접견 교통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불가침 권리라며 아직 사령관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변론 제공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령관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거나 말을 맞추기 위한 건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촉구하면서 이른바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피의자들을 법률 지원하고 있는 유승수 변호사.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에게 좌익 빨갱이라 하고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을 애국투사라고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번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 한동훈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고요. 서울청에 배당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닷새 뒤인 12월 8일
한 전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건 질서 있는 퇴진을 고발 사유로 꼽았습니다. 정당 대표에 불과한 한 전 대표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다거나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벌였다는 주장입니다.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도 한동훈은 무슨 점령군 행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뭔가 끌려 나온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조사받고 한동훈은 내란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유 변호사는 자신이 속한 단체 클린선거 시민행동 오근호 공동대표가 이미 지난 7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2월 중순 대검찰청에서 접수된 뒤 서울청으로 이첩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시즌이 미국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즌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입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30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영화와 텔레비전 분야의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데요.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 상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 시즌2도 후보에 올랐는데 이 상은 오징어 게임에 돌아갔습니다. 시즌2가 처음으로 미국 주요 시상식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2022년 오징어 게임은 이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시리즈 상과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텔레비전 시리즈에선 17세기 사무라이를 그린 미국 드라마 쇼군이 4개 상을 가져가면서 인기를 증명했고요. 영화에선 위키드와 콘클라베가 11개 부문 후보에 올라 최다 기록을 세웠고 에밀리아 페레즈, 서브스턴스, 위키드가 각각 3부문에서 상을 받아가 공동 최다 수상작이 됐습니다. 미국 시사매체 타임이 새 표지에 일론 머스크를 내세웠습니다. 마치 대통령 같은 모습을 합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어땠을까요? 정보효율부 수장 일론 머스크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타임은 최신호에서 이 합성 사진을 표지로 내세웠는데 최근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는 일론 머스크의 막대한 권력을 상징한 거죠.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Mr. President, do you have a reaction to the new Time magazine? Is Time magazine still in business? I didn't even know that. 일론 머스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공무원 청소를 언급했습니다. Bottom line, you say you trust him. Trust Elon? Oh, he's not gaining anything. In fact, I wonder how he can devote the time to it. He's so into it. Billions,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of fraud and abuse. And, you know, the people elected me on that. 법적인 논란에도 교육부와 국방부 등을 향한 일론 머스크의 구조조정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번 인터뷰는 미국 최대 인기 스포츠, 미국 프로풋볼, NFL 결승전인 슈퍼볼을 앞두고 진행됐는데요.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슈퍼볼을 관전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유명 래퍼 카니에 웨스트가 소셜미디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혐오 발언을 이어가면서 반발도 커집니다. 지난 2일 그래미 시상식에서 카니에 웨스트, 아내 비앙카 센소리와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투명한 의상을 입어서 알몸이나 다름없던 아내를 검은 옷을 입은 채 지켜보는 모습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내에게 노출을 강요한다는 논란 폭발했고요.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웨스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부터 며칠에 걸쳐서 나는 나치다. 히틀러를 사랑한다. 나는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게시물들을 올린 겁니다. 유대인 단체가 크게 반발했는데요. 또 드라마 프렌즈의 배우 데이빗 슈이먼은 정신 나간 사람이 증오로 가득 찬 말을 하는 건 막을 수 없어도 메가폰을 주는 건 막을 수 있다면서 혐오 발언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에게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웨스트는 일론이 나를 언팔로우했고 얼마나 더 트위터에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카니 웨스트는 2022년에 비슷한 발언을 해서 계정이 정지된 적이 있고 지금은 3,300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난 어선 침몰 사고로 숨진 사람이 5명으로 늘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이틀째 실종 상태입니다. 강원도 동해에선 가정집에 불이 나면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짙게 깔린 어둠을 뚫고 조명탄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망망대해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긴 역부족입니다.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바다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135톤급 대형 저인망 어선입니다. 신고 2시간 만에 7명을 구조했지만 구명정에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됐던 한국인 선장까지 3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실종됐던 1명이 추가로 발견된 데 이어 저녁 6시쯤 실종자 1명이 발견됐지만 숨진 상태였습니다. 배가 갑자기 왼쪽 편으로 해서 기울어가지고 전복됐다. 그래서 뛰어내렸고. 해경은 나머지 실종 선원 5명을 계속 수색 중이지만 밤사이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 4명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강원도 동해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인근 야산으로도 번졌지만 출동한 소방이 약 1시간 반 만에 진화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난달 에어부산의 항공기 화재를 계기로 항공사들이 보조 배터리의 휴대 규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크기와는 상관없이 배터리에 불이 붙으면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서 쉽게 끄기가 어렵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 저희가 이렇게 작고 가벼운 배터리부터 용량이 크고 무거운 배터리까지 다양한 종류를 모아왔는데요. 만약 이 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꺼야 하는지 저희가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안전통제하에 배터리를 과충전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실험해 봤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배터리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며 연기가 피어납니다. 불꽃이 튀기더니 펑 소리와 함께 폭발합니다. 주변에 소화기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직접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배터리에 불길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불이 좀처럼 꺼지지가 않습니다. 용량이 작은 배터리도 폭발력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이 한번 붙으면 끌 방법이 없습니다. 전원에서 분리된 보조 배터리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물체에 눌리는 등 외부 충격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오래된 배터리는 사용 중 갑작스레 터지기도 합니다. 배터리는 한번 불꽃이 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도가 치솟으며 연쇄적으로 폭발이 이어집니다.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화가 무척 어렵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가연물로 옮겨붙기 때문에 이게 쉽게 진화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소화기 없을 시에는 주변에 있는 소화수, 물을 사용해가지고 소화 진화를 가능하고 그게 없다면 대피를 해서 119 신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비행기 안에 보조 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승객이 직접 들고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지난달 28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선반에 놓여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돼 안전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지만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도, 대전이 5도, 광주 4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한파는 이번 주에 점차 누그러지겠고 정월 대보름이 있는 수요일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